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병원에 가도 딱히 진단명이 안 나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뻑뻑하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여기저기 쑤시는 거 말이에요. 흔히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삭신이 쑤셔. 저는 이게 그냥 기분으로 하시는 말씀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진짜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 몸 안에 조용히 쌓이는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이 만성염증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빨갛게 붓고 고름 잡히는 염증이 아니에요. 티 하나 안 나는데 몸 안에서 조용히 쌓여요. 그러다 어느 날 혈액 검사를 했는데 CRP 수치가 높게 나오죠. 이 CRP라는 게 의사 선생님들이 염증 정도를 보는 대표 지표예요. 이게 높으면 만성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CRP 수치를 가장 빨리 올리는 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90% 분들이 이걸 모르고 매일 드시고 계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만 봐주시면 당장 오늘 저녁부터 뭘 줄여야 할지 확실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내용은 실제 발표된 논문을 근거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만성염증이 왜 무서운지 진짜 쉽게 설명드릴게요. 처음 듣는 분도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요.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 조금씩 손상이 됩니다. 젊을 때는 금방 회복이 돼요. 근데 40대, 50대 넘어가면서 회복 속도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손상된 세포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줄줄 새 나옵니다. 이게 몸 안에 쌓이면 신경이 그 신호를 감지해서 뇌에다 통증으로 전달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쑤시는 거예요.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로 아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염증을 키우는 음식 오늘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진짜 1등이에요. 바로 단순당입니다. 설탕, 액상과당, 사탕, 음료수 같은 거예요. 이거는 영양학 학술지인 뉴트리언츠에서 2025년에 발표된 리뷰 논문에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초가공식품, 그러니까 설탕이 잔뜩 든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 성인 CRP 수치가 확실하게 더 높게 나옵니다. 에이, 나는 설탕 잘 안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밖에서 사 드시는 음식 거의 100% 설탕이 들어가요.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는 불고기, 여기에도 설탕이 들어갑니다. 된장찌개에 설탕 넣는 집도 많고요. 음료수, 과자, 빵은 말할 것도 없죠. 설탕만 줄이셔도 CRP 수치가 확 떨어집니다. 자, 2번째 음식, 이건 좀 충격이실 수 있어요. 바로 흰 쌀밥입니다. 아니, 한국 사람한테 쌀밥을 끊으라고? 이렇게 화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논문 근거가 있습니다. 흰 쌀밥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고혈당 지수 식품이에요. 고혈당 지수 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CRP 수치가 적게 드시는 분의 거의 2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특히 과체중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을 6주간 드시게 했더니 체중, 허리둘레, 그리고 HS, CRP라는 염증 수치가 모두 의미 있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 넘어가시면 흰 쌀밥은 명절이나 생일 때 정도로만 특별한 날에만 드시고 평소에는 잡곡을 듬뿍 넣어 드세요. 현미, 보리, 귀리, 수수 이런 걸 같이 섞으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염증도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혹시 아침마다 손가락이 뻑뻑하고 무릎이 시큰거리시는 분들, 뉴질랜드 사람들이 수십 년째 챙겨 먹는 재료가 하나 있어요. 오메가3에는 없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서 관련 임상 논문만 9편이 넘을 거예요. 자세한 건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도 정리해둘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만성염증을 높이는 3번째 음식은 바로 붉은 고기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거요. 이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이것도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2025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는 전 세계 18개 임상시험을 종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임상시험의 결론이 뭐냐? 붉은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적게 드시는 분들보다 CRP 수치가 의미 있게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붉은 고기를 줄이시고 생선이나 콩 같은 단백질로 조금씩 바꿔보세요. 자, 4번째 음식,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세지, 베이컨, 스팸 이런 거요. 가공육 안에는 부패를 막으려고 넣는 질산염, 아질산염 같은 첨가물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단순히 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포 노화 속도를 빨라지게 하고 몸속 염증세포도 같이 늘어납니다.
가끔 한 번은 괜찮은데 매주 식탁에 올라오면 진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만성염증 집에서 어떻게 줄이면 될까요? 논문에서 확실하게 효과가 입증된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건 진짜 효과가 확실해요. 프레디메드라는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스페인에서 진행한 대규모 임상시험인데요. 지중해식 식단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매일 드시게 한 분들이 석 달 만에 염증 수치가 모두 의미 있게 떨어졌어요. 그것도 1년 후까지 효과가 유지됐고요. 집에서 어떻게 드시면 되냐고요? 샐러드나 나물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만 슬쩍 올려보세요. 처음에는 약간 쌉싸름할 수 있는데 며칠 드시다 보면 그 고소한 향이 자꾸 생각나실 겁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집에서 빠르게 3분 걷고 30초 쉬고 이걸 5번만 반복해보세요. 하루에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간헐적 단식인데요. 이것도 정말 많은 임상시험이 있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신 분들이 TNF-알파라는 염증 수치가 의미 있게 떨어졌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식사 시간을 8시간 안에 몰아드시고 나머지 16시간은 물만 드시는 거예요. 처음엔 좀 힘든데 한 달만 해보면 몸이 가벼워지는 게 확 느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챙겨 드셔도 이 조합을 같이 드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흰쌀밥에 단 음료수, 이걸 같이 드시면 혈당이 2배로 치솟습니다. 그리고 가공육에 술, 이것도 최악이에요. 가공육에 첨가물이 알코올이랑 만나면 이 간이 정말 2배로 힘들어집니다. 이런 조합만 피하셔도 CRP 수치가 확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뉴질랜드 사람들이 챙겨 먹는다는 그 재료, 그건 바로 초록잎 홍합인데요. 오메가3에는 없는 ETA라는 성분이 염증을 만드는 2가지 길을 동시에 막아준다고 해서 관련 임상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너무 길어서 고정 댓글에 다 정리해뒀습니다. 구독자 특가도 함께 안내해뒀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설탕, 흰쌀밥, 붉은 고기, 가공육 이 4가지만 줄이시고 올리브오일과 잡곡밥, 가벼운 운동 이 3가지만 더해보세요.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부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진짜 우아하게 나이 든다는 건 비싼 옷이나 화장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기저기 안 쑤시고 가볍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 그게 진짜 우아함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늘 아프다고 하시는 가족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몸속 염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거나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 이런 증상들의 공통 원인이 바로 만성염증이에요. 이 염증이 왜 문제냐면 우리 몸에 염증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이 염증이 꺼지지 않고 만성적으로 계속 남아있을 때 큰 문제가 됩니다.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노화로 인해 몸속에서 염증이 조용히 쌓이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관절을 닳게 하고 각종 만성질환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을 꾸준히 억제하는 식습관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 식탁에서 쉽게 챙길 수 있는 염증 잡는 생선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생선이냐면요. 생선에는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핵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이에요. 삼성 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과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안에 EPA와 DHA라는 성분이 있는데 EPA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DHA는 뇌와 신경계통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인데요. 이 2가지가 같이 작용하면서 염증도 잡고 혈관도 지켜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4가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4위는 참치입니다. 참치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EPA, DHA가 들어있는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셀레늄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로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참치는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을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참치캔보다는 신선한 참치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통조림 가공 과정에서 EPA, DHA가 일부 손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선한 참치랑 참치캔은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도 참치캔을 좀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참치캔을 드실 때는 꼭 한번 물에 헹궈서 드세요. 나트륨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나 양파, 바나나 같은 채소를 곁들이면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이 더 될 수 있습니다. 이 참치를 활용한 간단한 레시피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참치 아보카도 덮밥인데요. 재료는 참치캔 1개랑 아보카도 반개, 밥 1공기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참치캔은 물에 한번 헹궈서 나트륨을 줄여준 다음에 아보카도는 먹기 좋게 슬라이스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밥 위에 참치를 올리고 아보카도를 예쁘게 얹어주세요. 참기름 1바퀴 그리고 간장 조금, 이게 전부입니다.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이 참치의 오메가3 흡수율까지 높여줘서 따로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참치는 먹이사슬 위에 있는 대형 어류라서 수은 함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시거나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주 1회 100g 이하로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3위는 고등어인데요. 고등어는 우리 밥상에서 가장 친숙한 등푸른 생선이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고등어구이 100g에 EPA가 1070mg, DHA가 2930mg이 들어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권장하는 하루 EPA, DHA 합산 섭취량의 4배가 한 토막에 들어있는 거예요. 고등어의 EPA와 DHA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줘서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고등어는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을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이나 튀김보다는 조림이나 찜으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고온에서 구우면 유익한 지방산이 산화될 수 있거든요. 그럼 고등어 조림 제가 레시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고등어 무 조림인데요. 재료는 고등어 1마리와 무 반개, 대파, 마늘, 간장, 고춧가루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고등어는 쌀뜨물에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가주세요. 비린내가 없어지고 식감도 쫄깃해집니다. 냄비에 물을 먼저 깔고 고등어를 올린 다음에 간장 2스푼, 고춧가루 1스푼, 마늘, 대파로 양념해서 중약불로 15분 정도 졸여주시면 됩니다. 무가 고등어 비린내를 잡아주면서 국물에 시원한 맛이 우러납니다. 신선하지 않은 고등어는 히스타민이 생겨서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반드시 신선한 고등어를 골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눈이 맑고 살이 탱탱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2위는 연어입니다. 연어 너무 맛있죠.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 중에서도 EPA와 DHA가 특히 풍부한 생선이에요. 85g 기준으로 EPA, DHA가 합쳐서 1에서 3g이 들어있습니다. 생화학 사회거래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EPA와 DHA는 세포막에서 항염증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도 항염증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어에는 아스타잔틴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요. 연어가 자연스럽게 분홍빛을 띠는 이유가 바로 이 성분 때문인데요. 마린 드러그스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아스타잔틴은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정 암과 당뇨병 위험을 줄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연어는 어떻게 드시는지 가장 좋을지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에 볶거나 튀기면 좋은 지방인 오메가3가 산화될 수 있습니다. 꼭 조심하시고 에어프라이어나 찜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한 연어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어, 브로콜리, 에어프라이어 구이입니다. 듣기만 해도 맛있겠죠? 재료는 연어 1토막, 브로콜리 1줌, 올리브오일, 소금, 후추 준비하시면 됩니다. 연어에 소금, 후추 살짝 뿌리고 올리브오일 1바퀴 둘러주세요. 브로콜리도 한 입 크기로 잘라서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에어프라이어에 180도에서 12분 정도 하시면 되는데요.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이 연어의 오메가3와 만나서 염증을 잡는데 시너지를 냅니다. 만들기도 정말 간단하죠? 그럼 이제 1위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1위는 홍합이에요. 생선이 아닌 조개류가 1위인 게 의외이실 수 있는데요. 홍합에는 오메가3, 아연, 철분, 셀레늄, 비타민 B12까지 염증을 잡는 성분들이 한꺼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홍합 중에서도 특별히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바로 초록잎 홍합이에요. 뉴질랜드 해안에 사는 마오리족의 관절 건강 비결로 유명한 홍합인데요. 해안가에 사는 마오리족이 내륙에 사는 마오리족보다 관절염 발병률이 훨씬 낮다는 게 밝혀지면서 초록잎 홍합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50년이 넘었는데요. 초록잎 홍합은 일반 홍합과 다르게 뉴질랜드의 강렬한 자외선에 대응하기 위해 항산화, 항염증 물질이 풍부한 플랑크톤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오메가3가 일반 홍합보다 훨씬 풍부한 거예요. 초록잎 홍합의 항염작용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달맞이꽃 오일이나 아미시 오일보다 항염작용이 200배 이상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올려뒀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반 홍합도 드시기 좋은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홍합 미역국인데요. 재료는 홍합 한 줌, 미역 한 움큼, 마늘, 참기름, 국간장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미역은 물에 10분 불려서 먹기 좋게 잘라주시고요.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볶으시다가 불린 미역을 넣고 한 번 더 볶아주세요. 물을 붓고 끓어오르면 홍합 넣고 국간장으로 간 맞추시면 완성입니다. 홍합의 오메가3에 미역의 알긴산이 더해져서 혈중 나트륨 배출까지 도와줍니다. 속도 편하고 영양도 가득한 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염증을 줄여주는 생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 드실 때 주의사항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신선도가 정말 중요해요. 신선하지 않으면 히스타민이 생겨서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선은 하루에 한 끼, 손바닥 크기 한 토막 정도가 적당합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돼요. 혈액 희석제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많이 드시기 전에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염증을 잡는 생선 이 4가지는 이겁니다. 4위 참치, 오메가3와 셀레늄, 아보카도랑 같이 드시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3위 고등어는 EPA, DHA 함량이 등푸른 생선 중 최고고 쌀뜨물에 담갔다가 무조림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2위 연어는 EPA, DHA, 아스타잔틴으로 항염 효과가 굉장히 강합니다. 브로콜리랑 에어프라이어로 구워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1위 홍합, 오메가3, 글루코사민, 셀레늄이 동시에 있고요. 특히 초록잎 홍합은 항염 작용이 200배 이상 강합니다. 이 생선들을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꾸준히 챙겨 드시면서 몸속 염증을 관리해 보세요.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요즘 사람들이 염증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많죠. 저희 이전 면역 부분에서도 면역 체계가 과도하면 또 염증이 맞아요. 많이 생긴다라고 맞아요. 했는데 현대에 들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사라지다 보니까 비만도 많아지고 맞아요. 그러면서 염증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염증은 좀 우리가 2가지로 분류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PD님 같은 경우도 코로나 걸려보셨죠? 네. 그때 목 아프셨잖아요.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근데 목이 붓잖아요. 네. 이때는 무슨 염증이냐면 급성 염증이에요. 일반적으로는 3, 4일 내로 다 회복이 되죠. 건강한 성인의 경우는. 근데 이제 만성염증이라고 그거보다는 염증의 정도는 약하긴 하지만 우리 몸에 상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존한다. 비만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러한 어떤 만성염증이 상존을 하게 되면 당뇨병이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퇴행성 뇌질환, 알츠하이머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만성염증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만병의 근원인데 염증과 알츠하이머가 연관이 있나요? 상관이 돼 있죠. 알츠하이머는 뭐 특정 단백질이 관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네. 그 근간에는 만성염증이 있어요. 그래서 말초의 만성염증이 큰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염증은 만성염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염증 같은 경우가 실제로 여러 가지 만성질환들, 네.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뭐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이 부분이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비만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새는 다이어트와 만성염증 이거를 결부를 시켜서 다이어트 할 때 만성염증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만성염증이 풍부해지면 쉽게 말씀드리면 만성염증이 몸에 상존하게 되면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되는 거죠. 그게 대사증후군이니까. 그래서 만성염증을 잡아가면서 식습관도 관리를 하고 뭐 운동도 해가면서 살을 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염증이라는 것 자체가 몸에 안 좋은 것처럼 많이 그건 느껴지는데 아니죠. 왜냐하면 염증이라는 거는 면역 반응이 과도화된 면역 반응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염증이 없었다면 사람은 생존을 못했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염증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126년 전으로 돌아가면 상처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어요. 항생제 없잖아요. 네.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보통 뭐 2, 30만 년? 뭐 길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20만 년이라고 치고 페니실린이 상용화가 된 게 2차 세계대전 때예요. 엄밀히 말하면 75년 정도 됐어. 80년 정도 항생제가 생겨난 게. 그럼 20만 년 역사 속에서 80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그 전까지는 항생제 없이 살았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만 상처가 나더라도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게 살기 유리할까요? 반응을 덜 하는 게 살기가 유리할까요? 조금만 세균이 들어와도 과도하지 않게 하는 게 과도하게 안 하면 죽어버려요. 감염돼서. 그럼 과도하게 반응을 해야지 우리가 살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또 타박상을 입었어요. 어디 꺾어졌어요. 네. 이 팔 꺾어지면 이 주변이 어떻게 되죠? 붓죠. 네. 그때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염증 반응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나가지고 이쪽에 막 고름이 앉고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나중에는 이쪽 부분을 사용을 할 수 없을지언정 그 전에는 우리 항생제 발견 전에는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염증 반응이 나와야지 못 오게 하니까.
염증이라는 게 만약 없었으면 호모사피엔스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항생제도 나왔죠? 소염제도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면역체계를 잘 사용을 할 일이 줄어들었어요. 이 면역체계는 오발탄을 쏘는 거죠. 쓸데없는 부분에서 면역체계가 갑자기 활성화가 돼버린다든가 활성화된 면역체계가 안 꺼지는 거예요. 스위치 오프가 돼버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항생제 발견 이전에는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가 됐을 때 생존에 훨씬 더 유리했었어요. 몸의 일부는 못 쓰더라도 우리 생명에까지는 그나마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소염제 써, 항생제 써. 그러면 금방 잡히거든요. 네. 그 대신에 이런 부분들이 체내 만성염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훨씬 더 민감해진 거예요. 체내 시스템이 면역체계를 활성화할 거 아니야. 옛날엔 20만 년간 활성화가 됐던 애들인데 우리 선조들부터 그게 이제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데 그럼 조금만 뭐가 와도 면역체계, 특히 이제 살찐다던가 장광경이 안 좋다던가 이랬을 때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 염증 반응이 체내로 유입이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뭔가 자극이 왔을 때 과도하게 활성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톡 건드려도 턱 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염증 반응은 우리의 생존에, 그러니까 면역체계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가동이 안 되면 감염으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면역체계가 가동이 돼서 활성화가 돼야지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는 제어가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한테 다른 무기들이 생겼거든. 우린 옛날에는 얘만 갖고 싸운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무기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기가 이제는 필요 없다기보다는 약간 구식으로 쳐주는 거죠. 근데 얘는 써야 될 거예요. 얘 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소속된 군인들은 한 번씩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오발탄이 생기게 되고 우리 몸에 있는 염증들이 만성염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만 딱 건드려주면은 만성염증이 쉽게 생긴다. 그러면 급성염증 같은 경우도 약간 오발탄으로 계속 민감하게 확 반응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롱코비드 같은 경우. 코로나가 회복이 됐어요. 인후염이나 이런 건 나왔는데 일부 환자들에서 기침을 한 달 이상 가등, 코가 후각이 없어졌다든가 맞아요. 이런 것들을 급성염증 반응에서 얘네들 제압이 되긴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면역체계가 진정이 안 됐을 때 생기는 것으로 설명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요새는 근데 급성염증 났을 때 솔직히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피디님이나 저 같은 경우 항생제 먹고 바이러스면은 독감이면 독감 약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없어져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민감하신 분들이나 특수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만성염증으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병원에서 이제 염증 수치가 높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염증 수치가 높다라는 거는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진단을 받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그건 체크를 하는 포인트가 많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그 염증 수치는 어떤 거? 아니 뭐 특수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그렇죠? 그러면은 염증 수치 같은 경우를 자세하게 안 보는 경우들이 많죠. 일반적으로는 네. 그게 메인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씀은. 물론 뭐 특정 질환에서는 염증 수치라고 뭐 C 리액티브 프로테인이라고 CRP라고 해서 이런 걸 측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염증 수치가 높다라는 거는 피로감이 빨리 온다던가 특히 과체중이다. 그 다음에 몸에 어디가 잘 부어 자주. 붓는다는 게 이렇게 부종처럼 붓는 게 아니고 왜 저도 지금 그렇지만 잇몸이 붓는다던가 저 같은 경우는 귀 여기도 잘 부어요. 뭐 몽우리 같은 게 있어. 몽우리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래끼가 자주 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 만성염증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 부분이다. 그럴 때 염증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관리는 어떻게 하면? 염증 관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일단은 과체중이시면 체중을 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염증 원들, 술, 담배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염증을 잡을 수 있는 영양제 같은 경우도 참고로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해 드릴 수도 있어요. 어떤 또 커큐민도 될 수가 있고 커큐민? 네, 대표적으로 항염증과 관련해서는 커큐민도 될 수가 있고 이런 천연물들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뭐 직간접적으로 억제를 해줘가지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MSM 같은 관절염에 사용하는 소재죠. MSM 같은 경우도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관련된 그 염증이 뭐 관절염도 염증이고 다 염증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가 어디가 불편하냐 염증 같은 경우 장염, 장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장염이거든요. 장염 같은 경우도 장염증이네요. 그렇죠. 장에 있는 염증이죠. 장에 있는 염증인데 그런 부분 때는 코큐민 같은 게 좋을 것이고 관절염 같은 경우는 MSM 같은 게 좋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과체중이면서 당뇨기가 있다. 이것도 염증, 만성염증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바나바 잎 추출물 같은 경우가 네,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박사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생약 쪽이시잖아요. 그렇죠. 한의학에서 알고는 뭐 약재나 뭐 이런 것도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또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다 생약이에요. 뭐 아, MSM 아, 그래요? 빼고는 네. 커큐민은 강황 뿌리에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바나바 잎 추출물 같은 경우는 바나나가 아니고요. 네. 바나나 아닙니다. 바나바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잎 추출물이 그거고, 제가 또 관심 있게 보는 삼칠이라고 하는 생약 같은 경우도 삼칠이요? 네, 373이라고 해서 네. 뭐 우리나라에 흔하진 않습니다. 뭐 흔하진 않는데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게 원래 재배지가 운남성이에요. 중국 운남성. 중국 운남성.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재배를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제주도에서 했었어요. 근데 운남성 기후가 어떠냐면 운남성이 베트남 바로 위거든요. 네. 열대지방이죠. 굳이 말하면 네. 열대지방인데 고산지대예요. 고산지대. 그렇기 때문에 기후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그걸 심어서 작물화 시켜보려고 했는데 네. 다 실패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삼칠은 굉장히 어찌 보면은 지역 특화된 천연물이라고 할까요? 여기서밖에 안 자라요. 그렇게 해서 되게 귀하긴 귀한데 삼칠 같은 경우가 항염증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죠. 그거랑 또 유사한 것들이 뭐 인삼, 홍삼이랑 친구인데 물론 그 성분군은 조금씩 달라요. 성분이 다른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삼칠에는 A라는 성분이랑 B라는 성분이 있는데 A라는 성분이 삼칠에도 A, B가 있고 인삼에도 A, B가 있어요. 네. 근데 삼칠에는 B가 1%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인삼에는 B가 30%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당체인데 어찌됐든 요렇게 그러니까 친구인데 들어가 있는 건 똑같아. 들어가 있는 건 똑같은데 그 종류로 따졌을 때 함량이 달라요. A란 거는 진세노사이드인데 A란 거는 삼칠에서는 7에서 15% 정도 들어가 있고 인삼에서는 3에서 7%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식물로 먹는다기보다는 제품으로 먹는 게 제품으로 먹어야죠. 생으로 어떻게 먹어요? 예를 들어 얘를 뭐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먹는다든지. 보통은 제품으로 나와 있어요. 삼칠은 우리나라에서 구하지 못해요. 엄청 비싸겠네요. 비싼 축에 속하죠. 싼 거는 뭐 여주 같은 것도 좋아요. 여주 같은 경우도 이제 여주. 항당뇨, 당뇨에 좋긴 하지만 대부분의 생약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항염증 효과는 갖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 중에서 뛰어난 애들 같은 경우가 몇 개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유명한 게 커큐민. 커큐민 같은 경우는 강황의 주성분이에요. 네. 커리의 주황색 색소를 보시면 되고. 그 생강이랑 약간 유사하지 않나요, 걔가? 생긴 건 비슷하고 생강과긴 해요. 생강과긴 한데 성분은 완전히 달라요. 다르고 생강도 항염증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은 천연물들은 거의 이제 갖고는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지금 말씀드린 뭐 삼칠, 커큐민, 콜세틴이라고 해서 네. 양파 껍질에 많이 들어가 있는. 퀘르세틴. 퀘르세틴. 네. 그게 양파 껍질에 많이 들어가 있는. 양파 껍질 같은 거 왜 깨끗하게 해가지고 뭐 다려 먹어 이런 말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콜세틴 같은 경우도 항염증 효과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품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그나마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뭐 프로폴리스 같은 것도 좋고 프로폴리스는 꿀에 나는 거 아닌가요? 벌이 만드는 시멘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벌집을 만들 때 있어서 그 겉에 벌이 바르는 거죠. 그러면은 꿀에 나는 성분이라기보다 그 벌집에서 나는 성분. 벌집에 의해서 나는 성분이죠. 시멘트에 시멘트. 쉽게 말하면 노얄 젤리는 여왕벌이 먹는 밥, 꿀은 일반 벌들이 먹는 밥, 프로폴리스는 시멘트. 왜냐하면 항균 작용이 엄청 강하고 네. 항염증 작용이 있으면 항균 작용도 강한 경우가 많아요. 네. 항균 작용 막으니까 자기네들 이렇게 마감제로 이렇게 하면은 외부에서 균이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그 여왕을 보호하기 딱 좋은. 여왕보다 자기네들 다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애벌레도 보호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벌꿀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노얄 젤리, 뭐 일반 꿀, 프로폴리스 이런 것들이 있죠. 프로폴리스도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컬스틴 친구들. 프로폴리스 제품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특히 이쪽 호흡기계 염증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만성염증에는 또 괜찮나요? 프로폴리스가? 그렇죠. 근데 이제 어디로 쏠리느냐가 조금씩 달라요. 커큐민 같은 경우는 관절이나 장, 바나바 잎 추출물 같은 경우도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간 쪽에 많이 작용을 하고 간 쪽에. 네, 간 쪽에 많이 작용을 하고 삼칠은 혈액 쪽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삼칠은 엄청 중요.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프로폴리스는 이쪽에 작용을 하고 이게 약간씩 그 성분의 차이에 따라서 함유된 성분의 차이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많이 가느냐. 예를 들어서 이 펜이 이 펜을 먹었단 말이에요. 네. 피디님이 먹었어. 이 펜이 예를 들어서 얼굴로만 간단 말이에요. 그럼 배 속에 염증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죠. 못 잡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얘가 아무리 좋아도 네. 안 가면 그만이지. 근데 어떤 애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약에 먹으면 얘는 장에만 머물러 있다가 대변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장에 염증을 잡는 게 좋겠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걸 한방적인 용어로는 귀경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물 안에 항염증 효과를 갖고 있는 성분들은 있어. 근데 걔네들이 어디로 가냐 말이죠. 관절로 많이 가고 관절에 좋겠네. 그죠? MSM 같은 경우는 커큐민 같은 경우 관절에도 좋고.
그런 거죠. 어디로 가고 어디로 작용하고 이런 게 배합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또 뭔가 시스템이 따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플라보노이드다 그러면은 플라보노이드의 지용성, 수용성 정도에 따라서 어디로 많이 가는가가 결정이 돼요. 그게 가장 큰 원리예요. 지용성이냐 수용성이냐에 따라서. 커큐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용성이기 때문에 솔직히 흡수가 굉장히 어려워. 그 대신에 조금 흡수가 됐을 때 관절이나 우리 몸 그래도 조금 안쪽으로 많이 침투하는 경향이 있고 뇌도가 이렇게 침투하는 경향이 있고, 그냥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위쪽으로 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호흡기 쪽으로 많이 오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삼칠 같은 경우는 혈액 쪽으로 많이 가고. 근데 혈액으로 가는 거는 재미있게 간에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모든 혈액은 간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간에 가는 거, 뼈에 가는 거, 그리고 뼈에 간다고만 하지 말고 그쪽으로 그래도 많이 간다. 다른 데도 좀 가는데 그쵸. 이게 쏠리면 이게 네. 점으로 표시하면 왜 이쪽에 많이 몰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쵸, 약간 그쵸. 그런 식이지. 그런 애들 중에서 제일 구하기 쉬운 거는 지금 바나바이추추, 프로폴리스. 나머지는 구하기 좀 어렵다는. 삼칠 같은 경우 좀 고가기도 하고 있는 데는 있어요. 약국에 있는 데는 있고, 그 다음에 커큐민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요새 많이 나와요. 인터넷 아이허브 막 이런 데 아이허브엔 당연히 있고. 커큐민은 요새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관절이랑 장 쪽으로 많이 연구가 돼요. 관절사. 어떤 특수한 커큐민은, 특수하다는 건 제형적으로 어떤 가공을 한번 하면 뇌로도 많이. 지용성이 엄청 큰 것들은 체내로 들어오기도 힘든데 체내로 들어왔을 때 나가기도 힘들어요. 아무래도 좀 깊은 곳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몇 년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강한 애들은 빨리 빠져나가는 거. 들어와도 빨리 빠져나가. 그럼 뇌에 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약품 같은 거 지용성인 경우가 훨씬 많다. 지용성이거나 그 분자 구조가 작은 게 훨씬 더 유리해요. 혈액뇌관물을 통과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좋은 성질이 기름에 잘 녹는 성질, 그러니까 등치가 작을 것, 분자의 등치가 작을 것. 마지막으로 이제 염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증이라는 게 만병의, 옛날에는 인류 생존에 도움을 줬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염증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체중이에요, 체중.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관리를 잘 해주시고, 본인이 어떤 특정 부위에 어찌 보면 불편감이나 염증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생겼을 때는 여기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적절한 천연물 같은 경우 이용해서 잘 대비하면 될 것이다. 근데 너무 방치해주시면 안 돼요. 방치해주시면은 전신에 있는 어찌됐든 건강이 다 무너지는 스위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워요. 염증이라는 것도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부분이긴 한데 참 이것도 뭔가 눈에 보이고 뭔가 잡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만성염증의 경우는. 그래서 본인이 규칙적인,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생활습관 이런 거 다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본인이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 상의를 통해서 빨리 해결하고 이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나요?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해집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어요. 건강한 성인 44명한테 20분 동안 스트레스를 주는 작업을 시켰더니 그 짧은 시간 안에 혈액 점도가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단 20분 만에요. 오늘은 왜 스트레스가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끈적해질까요? 이건 우리 몸의 생존 본능이에요. 몸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자동으로 비상 모드에 들어가거든요. 원래 이 반응은 사바나 초원에서 맹수한테 쫓길 때 쓰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호랑이가 쫓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라 도망쳐야겠죠? 근데 도망치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긁히고 찢기고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몸이 미리 대비를 합니다. 피브리노겐이라는 혈액 응고 단백질을 늘려서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요. 다쳐도 피가 빨리 굳도록 준비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피브리노겐이 올라가면 혈액 점도도 같이 올라가는데 이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미하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입니다. 상사한테 혼나도, 자식이 말 안 들어도, 돈 걱정을 해도 몸은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맹수한테 쫓기는 것처럼요. 그런데 우린 맹수는 없잖아요. 호랑이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목숨이 위험한 것도 아닌데 몸만 비상사태예요.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뉴스 보면서 짜증나고 은행일 보러 갔다가 기다리느라 스트레스 받고 자녀한테 연락 안 오면 걱정되고,
이런 게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때마다 몸은 위험해, 도망쳐야 돼 하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도망치세요? 아니죠. 그냥 앉아 계시잖아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몸은 뛸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안 뛰니까 준비해 놓은 게 고스란히 몸에 쌓이는 거예요. 스트레스 연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한스 셀리에 박사가 1936년에 이미 밝혀낸 사실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고 혈액 응고가 쉬워지는 건 전부 도망치기 위한 준비라고요. 안 움직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떡이 생깁니다. 끈적해진 혈액이 좁은 혈관을 지나가면서 뭉칩니다. 혈전이라고 하죠. 원래는 적혈구들이 하나하나 부드럽게 흘러가야 하는데 피브리노겐이 많아지면 적혈구끼리 서로 뭉치게 돼요. 연구에 따르면 피브리노겐이 적혈구 표면에 붙으면서 덩어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뇌로 가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혈관이 늘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도 올라가거든요. 빨리 혈액을 보내려고 혈관을 수축시키니까요. 그런데 이 높은 압력을 계속 버텨야 하니까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탄력이 없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 소화가 안 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은 소화기로 가는 혈류를 줄여버려요. 연구에 따르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복통을 겪을 확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진짜 혈액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됩니다. 몸이 왜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고 혈압을 올렸겠어요? 근육을 쓰라고 도망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근육을 쓰면 됩니다. 자,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끈적해진 피를 근육이 다 빨아들입니다.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큰 근육들이 혈액을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점도가 좀 높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전부 다 쓰니까요. 혈압이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높아진 압력을 혈관이 혼자 버티면 부담이 되지만 근육이 혈액을 빨아주면 그 압력이 분산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분비돼요. 이게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줍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에 혈압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산화질소 분비 증가와 말초혈관 저항 감소 때문이라고 해요. 자, 운동이 끝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계단 좀 오르고 나면 처음에 힘들어도 끝나고 나면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으세요? 어깨가 좀 펴지고 머릿속이 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착각이 아닙니다. 진짜로 몸의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삼성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운동 후에 수축기 혈압이 5에서 8mHg 정도 떨어지고 이 효과가 무려 11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완기 혈압도 6에서 8mHg 떨어지고 6시간에서 8시간 유지되고요. 운동을 끝내는 순간 몸이 신호를 받습니다. 비상사태 끝! 이제 안전해! 그러면 혈액 점도를 올리던 것도 멈추고 혈압을 높이던 것도 멈추고 다시 평상시로 돌아갑니다. 교감신경이 억제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 전체가 이완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하루에 한 번씩 몸에게 괜찮아, 안전해 라고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압 높으신 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병원에서는 격한 운동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막상 산에 갔다 오면 혈압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큰 근육들이 혈액을 다 빨아들이니까 혈관에 가는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운동이 완충작용을 하는 겁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고혈압 환자들이 60% 강도로 운동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혈압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운동 후 심박수는 올라가 있는데 혈압은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건 말초 저항이 감소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격하게 뛰면 안 됩니다. 워밍업하고 스트레칭하고
천천히 강도를 올리면 몸이 다 적응합니다. 혈압 높다고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건 오히려 혈관을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운동하면 효과가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계단 운동입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에서 약 50만 명을 분석한 연구가 있어요. 계단 오르기를 꾸준히 하면 조기 사망 위험이 24% 줄고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사망할 위험이 39%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20층 이상 걸어 오르는 사람들이 20층 미만으로 오르는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21% 낮았어요. 하루에 8층 이상 오르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33% 줄어든다는 결과도 있고요. 칼로리 소모도 확실합니다. 30분 기준으로 빠르게 걷기가 120칼로리인데 계단 오르기는 221칼로리예요. 거의 2배입니다. 특히 겨울에 딱 좋습니다. 밖에 안 나가도 되고 날씨 영향 안 받고 눈 뜨자마자 할 수 있거든요. 아파트 계단이면 충분합니다.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시면 무릎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조심하셔야 할 것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계단 오를 때 자세가 중요해요. 핵심은 뒷발 무릎을 끝까지 펴는 겁니다. 무릎이 굽혀진 상태로 체중을 받으면 관절에 하중이 많이 걸려요. 근데 무릎이 쫙 펴지면 체중이 뼈를 타고 일직선으로 내려가서 인대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체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올라가 보세요. 중력 방향으로 수직을 유지하는 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3층만 오르고 내려보세요. 그것도 힘들면 2층만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정리하자면 스트레스 받으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릅니다. 이건 몸의 생존 본능이에요. 도망치라고 준비해 놓은 건데 우리가 안 움직이니까 다 몸에 쌓이는 겁니다. 해결책은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 끈적끈적한 피를 다 갖다 쓰고 높아진 압력도 분산시킵니다. 계단 운동을 특히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5층만 올라가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걷기보다 칼로리 소모도 2배입니다. 매일 받는 스트레스, 운동으로 그 신호를 꺼주세요. 자, 오늘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